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과 세상이 보이는 시간 아침경제 골든타임 박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수진입니다. 오늘의 골든타임 한뉴스5로 시작합니다.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졸업한 대구고 인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최 부총리의 영향력 때문인지 대구고 출신 고위직이 많다는 겁니다. 자, 최경환 부총리가 대구고등학교 나오셨습니다. 이만수 국세청장, 서울청 조사사국장, 자, 다 대구고등학교 라인입니다. 자, 검찰에도 지금 박성재 서울지검장, 이완수 감사원 사무총장. 10여 명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경기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 훨씬 많은 사람들이 경남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음모론적으로만 그렇게 보실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고 출신 기업인과 정부 인사가 만든 대구 아너스 클럽의 존재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 부총리 측은 모임은 존재하지만 전혀 관계없는 곳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야당은 감사장에서 최 부총리를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최 부총리가 실력자인데다가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만큼 경제 실패 책임론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재정 적자 얼마인지, 작년 예산에 재정 적자 얼마인지를 딱 그냥 답변을 못 하신단 말입니까? 최 부총리도 밀리지 않겠다는 태세입니다. 부총리께서 이제 의견을 얘기해 주시죠. 제가 7초 만에 답변을 다 드릴 수가 없네요. 더 이상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니, 뭘 답변을 하라는 겁니까? 제가 지금 머리가 나빠가지고요. 7분 동안 계속 말씀하시니까. 이래저래 이번 국감이 최경환으로 시작해 최경환으로 끝날 것이라는 자조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병수입니다. 매일 아침 생후 2달 된 아들을 안고 씨름을 하는 구민정 씨. 아이와 머물렀던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들이 집단으로 잠복결핵 감염 진단을 받자 예방약을 먹이는 겁니다. 주황색 약물을 넘길 때마다 자지러지는 아이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다른 아기 같은 경우는 막 보채고 아니면 토하거나 막 그런다는데 저희 아기 같은 경우는 오전에는 거의 약에 취해서인지 거의 잠을 자고요. 이제 소변을 보면 기저귀에 주황색 소변을 봐요. 구 씨 아기는 생후 100일이 지나지 않아 검사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체중이 줄고 간이 손상되는 부작용이 생길지 모른다는 말에 투약을 포기한 산모도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걱정이 되기 때문에 약을 안 먹고 있는데 매일매일 얘가 양성일까, 얘가 감염이 됐을까 안 됐을까 그것도 고민이 되고 걱정되고 왜 하필이면 그 시기에 그 산후조리원을 선택했을까. 이미 잠복결핵 감염 진단을 받은 엄마는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근데 얘가 솔직히 나중에 무슨 직업을 갖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보건증이 필요한 뭐 직업군이나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직업을 얻게 될 때 거기서 얘가 걸린다면은 그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줘야 될지 되게 그게 많이 걱정이에요. 부모들은 2, 3년 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결핵을 문제 삼아 자녀를 안 받아줄까 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아입니다. 트렁크 속 여성 시신 사건의 용의자 김일곤의 검거를 위해 경찰이 전담 수사팀까지 꾸렸습니다. 공개수배 전환에도 특별한 진전이 보이지 않자 경찰력을 총동원하고 나선 겁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경기도 일산 납치미수 사건부터 20일 넘게 김일곤의 행방을 쫓고 있지만 행적이 밝혀진 건 단 4차례뿐입니다. 일산 마트에서 30대 여성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차만 훔쳐 달아나선 다음날 의정부의 한 주택가에 차만 버려둔 채 사라졌습니다. 이어 지난 9일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에서 35살 주모 씨를 납치한 뒤 살해하고 이틀 뒤 서울 홍익동에서 주 씨의 시신이 실린 차량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 직후 왕십리역 대형마트에서 옷을 갈아입은 모습이 CCTV에 포착된 게 전부입니다. 김일곤은 경찰의 추적을 의식한 듯
추적이 여의치 않은 선불폰을 이용하고 신용카드 대신 현금만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동 경로가 드러날 수 있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시설도 피했습니다. 경찰은 미혼의 가족도 없는 김일곤이 특정 은신처를 이용하는 대신 행색을 바꿔가며 사람들 사이에 숨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과 22범인 김일곤은 상습 절도 등 혐의로 보호관찰과 보호감호 처분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 요주의자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북한 원자력 연구원장이 조선중앙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영변의 모든 핵시설이 정상 가동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적대 세력들이 무분별한 적대시 정책에 매달려 못되게 나온다면 언제든지 핵뇌성으로 대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가 악화되면 핵실험까지 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은 겁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를 하면 우리는 4차 핵실험으로 대답하겠다. 이런 식으로 미국과 한국과 유엔과 국제사회에 지금 협박을 하고 나선 거거든요. 앞서 그젯밤 북한은 당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위성들이 창공 높이 계속 날아오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해 사실상 장거리 로켓을 쏘겠다는 겁니다. 북한이 이틀 연속 장거리 로켓과 핵실험을 언급한 것은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해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Any satellite launch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would be a clear violation of those resolutions. 중국 정부도 북한을 향해 지역의 긴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면서 북한은 고립무원에 빠졌습니다. 다만 북한이 담화나 성명으로 발표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시점을 예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장 도발하기보다는 시간을 벌어가면서 여론을 살피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소연입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장거리 발사체를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와 국제사회는 장거리 미사일로 규정합니다. 우리의 정정당당하고 합법적인 위성 발사를 문제시하는 것 자체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관련 모든 상황에 대비하여 긴밀히 공조하고 있습니다. 위성 로켓과 장거리 탄도 미사일은 기술적으로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관건은 발사체 꼭대기의 탑재물입니다. 상단에 관측 장비를 싣는다면 위성 로켓이지만 특정 목표를 공격하기 위한 탄두를 실었다면 미사일이 됩니다. 문제는 북한이 발사체에 탑재할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함께 개발 중이라는 점입니다. 북한이 위성이라고 우기는 것은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동정을 이끌어내는 그런 포석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은 불법적인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북한의 현재 기술로는 지구와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고성능 위성 개발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위성의 개발 기술은 특별히 이제 지구 관측이나 아니면 기상 관측을 위한 그 센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북한이 그런 센서를 개발하거나 확보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실제 북한이 지난 2012년 발사체 은하 3호로 쏘아 올린 인공위성 광명성 3호 2호기는 3년 가까이 지구 주위를 돌고만 있을 뿐 북한 위성센터와는 아무런 교신을 못하는 무용지물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오늘의 골든타임 박상훈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 소장, 이호선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학생들은 내신 등급이 좋아야, 직장인들은 사내 고가가 좋아야, 그리고 국가는 신용 등급이 좋아야 어깨를 펼 수 있습니다. 정철진 평론가,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 일본과 중국보다 높아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였죠. 이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 S&P가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 전망을 상향 조정했는데요. 기존의 A+에서 AA-로 올린 겁니다. 이 국가 신용 등급은 A가 많을수록 좋은데요. 이렇게 돼서 S&P, 또 무디스, 피치,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평균 신용 등급이 한국, 중국, 일본 세 곳을 비교해 봤을 때 한국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럼 국가 신용 등급 높아지면 가시적으로 어떤 이득이 생깁니까? 그렇습니다. 이 국가 신용 등급이 높아졌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돈 빌릴 때 이 금리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화 채권 금리가 하락한다는 건데요. 앞으로 이제 한국에서 발행한 국채 같은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돈 빌릴 때 내는 이자가 떨어진다는 게 직접적인 효과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실은 한 국가의 신용 등급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 국가의 브랜드와 그 국가의 신뢰도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주식 같은 금융시장에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많이 몰리게 되고요. 심지어는 부동산 시장에까지 이 국가 신용 등급 상향 조정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어서 어쨌거나 이 전반적인 경제에는 굉장한 호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경제 안 좋다라는 말이 많습니다. 수출도 급감하고 있고 국가 채무 늘고 있는데 S&P가 이렇게 역대 사상 최고의 점수, 후한 점수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어제 발표 나고 기사에 이 네티즌 의견들 좀 봤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등급 올라갈 정도로 경제가 좋냐? 뭐 이런 반론들 많이 있었는데요. S&P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대외 채무 건전성이 좋다. 쉽게 말하면 지금 외환 보유액이 3,500억 달러, 한 400조 원 정도 쌓아놓고 있거든요. 이 이슈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국가 채무가 나름대로 괜찮다. 한 40% GDP 대비 되지만 이게 전 세계적인 평균보다는 낮다라는 의견이었는데요.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어제 최경환 부총리도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트, 즉 북한 문제가 항상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남북 이 고위 당국자 회담을 통해서 이 북한 리스크가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 실은 정성적인 부분에서 국가 신용 상황 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국가 신용 등급 상승은 당장 모레 미국 FOMC 연준 금리 인상을 앞두고 나온 점이라는 점에서도 좀 의미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모레 미국 금리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S&P 리포트를 봐도 한국의 가계부채에 대한 언급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가계부채가 1,130조로 GDP 대비 80%,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 또 추세적으로 계속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우리 한국은행 역시도 뒤따라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국가 신용 등급을 올렸지만은 본의 아니게 가계부채 문제로 금융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번에 국가 신용 등급 상향 조정 이 재료는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올 미국의 금리 정책을 보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 해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큰돈 들여 준비한 여행 계획, 몸이 아파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행사에 위약금을 물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해서 해답을 알려드립니다. 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꽤 있으실 텐데요. 여행 출발 당일 몸이 아파서 여행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한 푼도 물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알아두면 유용한 해외여행과 관련된 소비자 분쟁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행업 표준 약관에 따르면 질병으로 여행을 할 수 없거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그리고 배우자 또는 부모와 자녀 등이 사흘 이상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한 당일의 여행을 취소하더라도 계약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위약금도 한 푼도 물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 밖에 다른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출국 30일 전까지에 한해 계약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행사가 해외여행 계약을 취소했을 경우에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취소 시점에 따라 손해배상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여행 취소, 환불과 관련해 배상이 원활하지 않거나 계약에 없는 선택 관광을 강요당하는 등 여행 중에 피해가 발생하면 1372번 소비자 상담센터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바람핀 남편이 본처를 쫓아낼 수 있을까요? 바람핀 배우자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안 된다였습니다. 예. 이 판결이 가수 나훈아 씨의 이혼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유가 뭔지 김태현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나훈아 씨와 부인 정수경 씨의 두 번째 이혼 소송, 결국 조정이 최종 결렬됐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협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11월부터 정식 재판으로 이혼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 대법원 판결이 결국 나훈아 씨 이혼 소송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나훈아 씨의 이혼 소송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죠. 결과적으로는 미국에선 이혼남이지만 한국에선 유부남인 겁니다. 나훈아 씨와 정수경 씨가 미국 법원에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법원은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결국 두 사람이 누가 잘못했는지 나훈아 씨의 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결혼관계가 파탄이 났기 때문에 이혼은 인정을 해준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나훈아 씨의 부인인 정수경 씨가 제기했던 이혼 소송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정수경 씨가 나훈아 씨의 부정행위를 유책의 증거로 들이밀었는데 부정행위의 증거가 없다고 법원이 본 겁니다. 결국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정수경 씨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수경 씨가 나훈아 씨를 상대로 다시 한번 이혼 소송을 청구합니다. 이번 두 번째 이혼 소송에서 정수경 씨의 주장이 이렇습니다. 나훈아 씨의 부정행위 여부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 나훈아 씨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이 되고 있는데 나훈아 씨와 별거 상태가 오래되고 우리 가족을 돌보지 않는데 혼인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란 말이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훈아 씨 입장은 단호합니다. 나는 이혼할 생각은 전혀 없어. 단 한마디입니다. 결국 두 번째 이혼 소송에서 조정은 최종 결렬되었고 이제 법원의 판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제 대법원 판결이 나훈아 씨의 이혼 소송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제가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일단 나훈아 씨의 부정행위의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혼인관계 실질적으로 파탄이 됐고 정수경 씨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나훈아 씨가 정수경 씨와 자식들을 잘 돌보지 않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과연 이 혼인관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김태현의 사건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나훈아 씨 같은 경우에는 결혼 파탄의 원인 제공자가 이제 소송을 제기한 게, 즉, 나훈아 씨가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인 부인인 정수경 씨가 이혼을 제기했기 때문에 약간의 사례가 좀 다른데요. 사실 만약에 이것이 파탄주의로 인정이 됐다면 첫 사례로 적용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 모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파탄주의가 어제가 대법원에서 완전히 받아줬다면 이거는 뭐 정수경 씨 거의 완승으로 끝날 건데 그건 아니었거든요. 간단하게 파탄주의하고 좀 간단하게 설명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파탄주의는요, 책임이 누구한테 잘못했냐고 묻는 게 아니라 일단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이 됐으면, 즉 거의 뭐 안 사는 게 맞다. 이게 누가 잘못했는 상관없이 그러면 인정해 주는 게 파탄주의라는 거고, 유책주의라는 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고 가정했을 때 상대방이 반드시 잘못한 게 있어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뭐 어제 그 판결 때문에 나훈아 씨가 정수경 씨가 불리하게 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뭐 측면도 있는데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게요. 어제 그 판결은 속된 말로 못 산 놈이 이득 보는 거 참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람피고 내가 잘못했는데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해서 아무 잘못이 없는 여자한테 이혼 청구하는 게 말이 되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나훈아 씨 소송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정수경 씨가 무슨 바람을 폈다든지 정수경 씨가 집을 나갔다든지 정수경 씨가 잘못한 건 없는 것으로 보여요. 물론 나훈아 씨도 부정행위 증거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제 그 유책주의 판결을 그대로 적용하면 사실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예전에 유책주의 사례에서도 이 남편 입장에서 아무 잘못한 거 없지만 실제로 혼인 파탄 났는데 오기로 안 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난 혼인관계 유지할 거야. 혼자 다 한 거 하면서. 그 경우에는 이혼 받아준다는 게 대법원 판례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나훈아 씨가 그냥 혼인관계 나는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정당한 이유를 제기하지 못하면 어쨌든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한 건 맞으니까 정수경 씨도 아무 잘못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저는 이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받아줄 가능성도 꽤 있다고 봐요. 예외 사례로 인정해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현행 대법원 판례 안에서. 그럴 가능성이 현행 판례 안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 저거는 어쨌든 나훈아 씨가 집을 떠나가지고 그 부인을 돌보지 않은 건 맞으니까. 수년간 지금 떠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혼 소송 중에 사유 중에 부정행위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악의의 유기라는 게 있어요. 그 얘기는 고의로 집을 떠나서 돌보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꼭 정수경 씨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전 꼭 그렇게 보진 않아요.
이게 단순히 나훈아 씨 부부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건 나훈아 씨 사례는 아니었고요. 그렇죠. 다른 분들의 이제 사례였는데 그 사례에서 가장 핵심이 됐던 거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유책주의, 지금 이혼에서 이제 권제하고 있는 유책주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파탄주의로 갈 것인가에 관련된 굉장히 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파탄주의를 선택하고 있어요. 네.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간에 그렇죠. 사실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혼으로 가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책주의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이게 개인적으로 개인 대 개인의 결혼이 이제 이혼으로 가는 지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걸려있는 더 많은 사회적인 이야기가 있기 때문인데 하나는 뭐 이를테면 재산 분할 이야기라든지 위자료 문제라든지 양육에 관련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들어있는데 지금 이번 판결 이번에 대법원에서 난 판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오랫동안 이제 혼외에 자를 두고서 함께 그 외부에서 다른 여성과 생활하고 있던 남성이 아내를 대상으로 이혼을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장 기본을 뒀던 게 뭐냐면 결국은 이런 상황, 흔히 파탄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전제가 돼야 된다. 사회적으로 약자가 보호돼야 되고 아이뿐만 아니라 또 직업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이 여성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한국은 아직 그게 안 돼 있다.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적어도 뭐 여성들 같은 경우 일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주 취업 부분에 있어서 비정규직 비율이 너무 높다든지 임금도 취약하고 또 우리나라 아직도 양육 시스템 보면은 실제 아버지들이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비율이 지금 한 18%도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을 볼 때에는 이거는 사실상 지금 유책주의를 포기한다는 건 축출 이혼을 사회가 동의하는 것과 다름없다. 축출 이혼. 이렇게 보는 입장이라서 지금 7대6인데 지금 그전보다 훨씬 더 팽팽해졌잖아요. 다음번 이런 판결이 논의가 된다면 아마 뒤집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관통제가 위헌 판결 난 것처럼 네.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좀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포기한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큰 틀에서는 영미권처럼 파탄주의로 가겠지만은 아직은 파탄주의를 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였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타 뭐 소송 부분, 변호사 쓰는 부분 이런 것들에 우리 사회가 그것에 다다르지 못했다라는 사회 요건 문제를 들었기 때문에 한 2년 뒤, 3년 뒤에는 아마도 이 파탄주의가 통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번엔 정치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국감, 이른바 최경환 국감으로 흘러간다는 비판 적지 않습니다. 상임위 상관없이 야당이 최 부총리를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최경환 부총리가 대구고등학교 나오셨습니다. 이만수 국세청장, 서울청 조사사국장, 자, 다 대구고등학교 라인입니다. 자, 검찰에도 지금 박성재 서울지검장, 이완수 감사원 사무총장. 금년 예산에 재정 적자 얼마인지, 작년 예산에 재정 적자 얼마인지를 딱 그냥 답변을 못 하신단 말입니까? 부총리께서 이제 의견을 얘기해 주시죠. 제가 7초 만에 답변을 다 드릴 수가 없네요. 더 이상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니, 뭘 답변을 하라는 겁니까? 제가 지금 머리가 나빠가지고요. 7분 동안 계속 말씀하시니까. 네, 이번 국감 뭐 최경환으로 시작해서 최경환으로 끝난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지금 들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갔습니다. 마지막에 보셨던 그 답변 시간 7초 너무 짧았다. 이 얘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그 관전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우선 이제 야당 의원들이 총 이제 질의 답변 시간이 7분인데 6분 53초 얘기하고 7초 만에 답해라 하면 저라도 열 받죠. 열 받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피감기관이 열을 받는 데에서 열을 내서 되느냐의 문제. 아, 최경환이니까 가능하지 않느냐. 그저께 보면 우리 경찰청장 야당 의원이 장난감 총 들고 시연해봐라 했을 때 본인도 열 받죠. 경찰 수장인데. 하지만 국정감사에서는 일단 의원들의 자질이 어떻든 간에 국민을 대신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겸손한 자세를 좀 보여야 된다는 것은 ABC 중에 A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경환 부총리는 어찌 보면 야당의 전략에 말려들었던 것이 지금 질문해 보면 박영선 의원 질문이 대구가 왜 이래 많으냐. 이 얘기는 다음 질문이 뭡니까? 당신이 2인자 맞네. 당신 영향력에 의해서 다 인사한 거 아닙니까? 라는 것을 애들로 물렀는데 거기에 대해서 완곡하고 겸손한 답변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최 부총리가 발끈한 장면을 어찌 보면 그건 낚였다. 야당이 그 장면을 좀 열을 내서 최 부총리가 좀 발끈한 장면을 유도하는데 좀 말려들었을 수도 있다. 어쨌든 국정감사장은 앞에 보이는 의원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피감기관에서는 계속 최대한 자세를 낮춰야 되는데
먼저 화내면 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최 부총리가 먼저 일단 화를 내면서 정황상으로 보면 열받게 돼 있죠. 열받게 돼 있는데 어떤 그런 측면에서 야당이 한 건 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말씀하신 국감이 야권의 주 무대인데 네. 최경환 부총리 답변 태도를 봐도 조금 바뀐 듯해요. 예전 같으면 고개를 숙였을 때인데 네. 좀 변한 듯한 모습, 당당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 다른 또 현장에서도 발견이 돼서 한번 보시죠. 재벌이 요즘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들을 자르고 돈을 벌려고 혈안이 돼 있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오후에 다시 질의를 통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저보다 세상을 덜 살아서 이 재벌가 사용자들을 더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당당하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데. 노사정 위원장인데 네. 이게 이제 사실은 국정감사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1초라도 이제 미디어에 더 노출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 국민의 관점입니다. 이 얘기는 여야 할 것 없이 야당 여야 의원들의 어떤 수준 낮은 질문에도 겸손하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정감사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의원을 상대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국민을 상대로 대답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국민을 나무랄 겁니까? 국민을 가르칠 겁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피감기관은 어느 정도 그 국민이 뒤에 있다란 전자에서 겸손하면서 성실하고 진지한 모드. 물론 말이 안 되는 질문을 하더라도 거기서 최대한 성실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국민들이 이제 박수를 치는데 최근에 뭐 나중에 토론하겠지만 친박 내에도 뭐 대권 후보가 있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힘들어갔을 때는 금방 역풍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아무리 높으신 분이라도 국정감사장에 온다면 그 앞에 질문하는 사람이 내보다 나이도 어리고 그다음에 경력도 부족하고 학력도 부족하다 치더라도 그 뒤에 있는 그분들의 유권자, 그분들이 국민을 생각했을 때 이른바 로키 모드를 유지하는 것이 욕을 덜 먹죠 사실은. 너무 어깨 힘들어가면 역풍이 금방 붑니다. 네, 논란은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박영선 의원이 최경환 총리를 질타하자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이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인격 모독적이고 인격 살인적인 공격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도 아니고 너무 창피해서 같이 앉아있기 힘듭니다. 근데 아프리카 수준으로 묘사한 의원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분을 겨냥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이어서 들어보시죠. 제가 답변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좀 가만히 계세요. 언제 설명할 기회 네? 줬습니까? 잠깐 기다리시라고. 제가 질문 못하게 제 시간 다 잡아먹으려고 지금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예? 얼굴은 빨개지셔가지고. 네, 얼굴은 벌게지셔가지고 참 국감장에서 참 듣기 어려운 저런 표현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원들한테 그 권능을 준 것은 뭔가 하면 국민을 대신해서 예리한 질문에서 답을 이거 토론이라는 것은 내 혼자 7분인데 말 다 하고 김태현 변호사 7초 만에 대답하세요 하면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송곳 질문을 해서 어떤 그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 토론의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것이고 나성린 의원 발언도 잘못된 게 뭔가 하면 최근 국정감사 기간에 피감기관들이 예를 피감기관에 자료 요청하고 나오라 이러면 긴장하지 않습니까? 긴장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이 뭐냐면 저렇게 좀 야당이 공세적으로 하면 여당이 그 야당 의원을 공격합니다. 그럼 여야가 싸웁니다. 그럼 피감기관 나가서 최경환 부총리가 워낙 거물이니까 그런데 일반 피감기관은 잔뜩 준비해서 나가는데 자기들끼리 싸워야 이제 정해됩니다. 그러니까 싸움 구경만 하고 오는 거기 때문에 준비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누가 판단하는가 국민들이 표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아프리카 수준이다 뭐 이렇게 박영선 의원이 아프리카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주로 저렇게 뭐 실드를 칠 이유는 별로 없다. 각자의 헌법기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뭐 7분 동안에 아니면 저렇게 뭐 개인적인 공격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심판은 국민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 의원, 그러니까 여당 의원이 굳이 나서서 저런 식으로 좀 모욕적인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가. 나성린 의원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네, 정치권 얘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의 차기 대권 주자들의 용트림 슬슬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긴급 전격으로 회동을 했죠. 어떤 얘기 나눴을까요? 한번 보시죠. 문재인 대표는 혁신안의 의미와 중앙위원회 개최의 불가피성을 말씀하시며 협조를 구했고 안철수 대표는 중앙위원회 혁신안 표결을 보류하고 일단은 야당은 오늘 중앙위원회 그냥 열기로 했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추석 전에 조금 더 추 협의하자.
재신임 문제는 추후 협의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중앙위원회를 연기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네. 어쨌든 혁신안을 최종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중앙위원회를 사실 연기하자는 안철수 대표의 말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네. 문재인 대표가 강행하길 거기 때문에 열리긴 열리는데 쟁점은 뭐냐면 투표 방식인 거죠. 원래대로 그 새정치연합의 당원 당규대로 하면 정책에 관한 것은 기명 투표입니다. 뭐 거수하든지 이렇게 하죠. 네. 그런데 이건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과 연계나 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인사에 관한 투표가 되니까 무기명 투표를 하자,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자는 그 비주류의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야 대표 신임이 걸려 있는데 손 들고 하면 진짜 손 들 수 있겠니? 네. 얼굴 다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무기명 비밀 투표하자는 건데 글쎄 이 투표 방식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날지 아직까지는 결론은 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수 투표를 하게 되면 문재인 대표 뜻대로 혁신안 통과가 압도적으로 되겠죠. 하지만 만약에 무기명 비밀 투표가 바뀐다고 되면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 거죠. 워낙 바닥 민심이 좋지 않기 때문이죠. 네, 재신임 다시 논의하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그건 기관의 해온 얘기가 이제 그 안철수 의원 같으면 표결 철회하고 혁신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른바 맞짱 토론을 하자는 얘기였고 문재인 대표는 자기가 제시한 재신임 일정, 중앙위 문제, 그다음에 당원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자기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문제는 평행선을 달렸는데 제가 재밌게 본 것은 저 두 분의 80분의 만남입니다. 네. 단일화 이후 수십 분 만났거든요. 수십 분 만나서 시원하게 결론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느낌을 갖는가 하면 저 두 분 다 정치 경험이 일천한데 언어가 좀 다른 거 아니냐. 우리가 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떤 분을 만나면 서로 열심히 하는데 서로가 좀 이렇게 한 사람은 안드로메다에서 왔고 한 사람은 금성에서 와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두 분이 좀 유독 그렇다. 그러니까 두 분이 만나서 뭔가 흔쾌히 결론을 내린 적도 없고 야권 네. 입장에서는 그 중차지대한 단일화 협상도 여러 번 했었는데 그 문제도 좀 이상하게 됐고 그래서 어쨌든 두 분이 만났는데 뭐 저는 어차피 만난다 했을 때부터 어떤 시원한 뭐 해결책이 나올 거라고는 기대를 안 했지만 어쨌든 평행선을 가는 것이고 뭐 제가 보기에는 중앙위 오늘 오후에 열리는데 중앙위는 뭐 일단 친노 진영이 우세한 거기 때문에 통과는 기정사실인데 통과된다 해서 문재인 대표가 그러면 살아난 것인가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제2탄 뭐 신당, 분당 이런 이제 논란이 시작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네,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 과연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소통은 이루어졌는지 말씀하셨듯이 80분간의 비밀 회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안 의원이 어제 회동 전에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왜 혁신안 통과에 대표직까지 걸려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 얘기가 더 재밌습니다. 다 망한 뒤에 대장 노릇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문재인 대표를 그렇습니다. 직격탄을 날렸는데 다 망한 뒤에 야권이 사실상 대권에서 실패하고 이런 뒤에 대표를 잡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의미 같은데 굉장히 좀 강경한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철수 의원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지금 문재인 대표 태도에서 반대하는 건 맞는데 그럼 본인이 원하는 대안은 뭐냐? 본인이 당을 깨고 나가겠다는 건지 그건 것도 아니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본인이 대표를 하고 문재인 대표 내리라는 건지 그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안철수 의원이 생각하는 대안은 뭐냐? 그게 뭔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는 조금 더 큰 정치인이 되셔서 당권을 장악하고 다음 총선 공천권도 행사하고 대권을 가시기 위해서 뭔가 답을 내놔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철수 의원에겐 그 답을 내놓는 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그게 저는 좀 항상 좀 아쉽습니다. 네, 지금 김태현 변호사가 안철수 의원의 속마음을 잘 모르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분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국 교수의 입장차, 안철수 의원에 대한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아요. 한번 보실까요? 네, 정치판에 들어오니까 글이 날카로워지고 입도 험해졌다. 수양이 부족한 탓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제는 직업 정치인들에 대한 존중감이 높아졌다.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등의 결단도 존경한다. 여기 그리고 여의도 근처에 얼씬하지도 않겠다라고 그렇죠. 그 얘기가 또 이렇게 있었죠. 태도가 약간 바뀐 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바로 전날 이야기했죠.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싫으면 탈당해가지고 신당 만들어라.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여론이 별로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 아니 당신 무슨 정치꾼도 아니고 그러려면 나와가지고 차라리 정치를 하지. 당신이 하고 있는 역할은 지금 혁신위에서 그 위원 역할을 하는 거지. 당신이
지금 정체성이 뭔지 한번 확인해봐라라고 하는 비난이 아주 본물처럼 쏟아졌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아차 싶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렇다고 완전히 뭐 뒤집을 수는 없으니 내가 와서 보니 약간 예민했던 것 같다. 그런데 내가 얘기했던 거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정체성이 흔들렸던 게 아니라 본이 약간 예민했을 뿐이지 사실은 다들 존경스러운 분들이다.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 나는 중립을 여전히 유지할 생각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나는 지금 혁신위원회 하고 있는 것 뿐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정체대로 나는 정치권에 뛰어들어가지고 뭘 할 생각은 없는 사람이다. 분명히 선을 딱 그었던 거죠. 네, 조금은 또 오늘 아침 소식에 따르면 네. 문재인 대표 백의종문 하라는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갖가지 얘기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네. 네, 이번에 여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청와대 정무특보를 맡고 있는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 여권의 대선 후보와 관련해 민감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 입장 한번 보시죠. 내년 총선으로 4선이 될 친박 의원들 가운데 차기 대선에 도전할 분들이 있다. 영남에도 있고 충청에도 있다. 네, 지금 김무성 대표가 사위 마약 투약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친박계,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친박계 의원인데요. 김무성 아주 그냥 겨냥을 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정치적 발언은 누가 하느냐의 문제, 똑같은 얘기도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 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한데 윤상현 의원은 뭐 실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 특보입니다. 정무특보입니다. 그러면 저 얘기는 대통령의 의중으로 읽힐 수가 있죠. 네. 대통령 보좌관 아닙니까? 네. 대통령 보좌관이 자기는 김무성으로 힘들다, 힘들지 않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힘들다는 얘기는 아까 김무성 대표의 마약 문제 의기소침해 있는 와중 그다음에 대구에 갔을 때의 어떤 의원들 수행 못하게 했던 문제 지지도 50% 넘어가는 이 시점에 대통령 정무특보인 윤상현 특보가 현 대표인 김무성으로 대선이 힘들다 하는 얘기의 뜻은 첫째 이것이 개인의 뜻인가 대통령의 뜻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네. 보좌관은 우리가 비서는 말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의 뜻으로 읽힐 수 있다. 네. 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 시점이 뭐냐. 노동개혁으로서 당정청이 지금 올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상임위가 어제 말씀드린 야당이 센데 국회 통과가 쉽지가 않은데 대통령이 처음부터 4대 개혁, 노동개혁을 얘기했고 20일 날 당정청 회의가 예고돼 있습니다. 예고돼 있는 와중에서 윤상현 특보 이 얘기를 했다. 이건 적전 분열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상당히 자신감을 대통령은 그렇지 않더라도 친박 핵심들이 갖고 있는데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87년 5년 단임제의 이른바 이너스클들이 자기적으로 후보를 만들어서 가능하다라고 생각에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로운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윤상현 특보가 말을 했다는 것도 적절치 않고 그 말의 그 옳고 그름을 떠나서 두 번째 이 시점도 문제가 있고 결정적인 것은 대통령의 의중이 저렇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에 지금 야당이 굉장히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그야말로 태산이 무너지는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그 권력 투쟁의 결과는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은 누구냐. 여권 내에 대형 권력 투쟁이 일어났을 때 피해는 대통령한테 올것이 다 돌아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한 발언이었다. 네, 윤 특보의 발언이 과연 청와대와 친박들의 속내인지. 자, 그렇다면 윤 특보가 언급한 4선이 될 예정의 영남 충청권 인사는 누가 있을까도 궁금합니다. 영남엔 바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있고요. 충청에는 지금 정무위원장 맡고 있죠. 정호택 의원이 있습니다. 또 정진석 전 의원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아마 최경환 그리고 정호택 의원을 언급한 거 아니냐, 사실상. 뿐만 아니라 지금 뭐 황교안 총리라든지 이제 대통령 주변 측근들 사이는 황교안 총리도 뭐 가능하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다른 것은 몰라도 대선은 뭐 김무성 대표가 순항할까 안 할까도 과제가 많이 남아 있지만 대선은 국민들이 판단하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라는 마켓, 국민이라는 어떤 여론이라는 심판대에 올랐을 때 저분들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질지는 다음 문제죠, 사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두가 궁금해하는 연예계 뒷이야기, 연예계 핫 이슈로 만나봅니다. 네,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와 함께 류대산 연예전문 리포터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첫 번째 소식, 어떤 소식입니까? 제가 뜯어드릴까요?
네. 네. 패션에 이름을 걸어라. 그렇습니다. 패션에 이름을 걸어라가 이제 첫 번째 오늘 키워드인데 아무래도 이 스타들과 연예계 패션 이런 것들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 스타들이 패션 세계에 이제 쉽게 또 자연스럽게 지금 뛰어든 어떤 그런 얘기를 오늘 좀 준비를 했는데 먼저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우리 고현정 씨라든지 뭐 임상아 씨라든지 뭐 진재영 씨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먼저 고현정 씨 같은 경우는 그 본인의 이름을 건 브랜드를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파급력 있게 연 매출 30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낼 정도로 코스닥에 상장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바로 고현정 씨가 코스닥 시가 1호 검색어 상장이었어요? 1위에 올랐었는데 그 1호 상장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고현정 씨가 IOK 컴퍼니라는 회사의 대주주입니다. 네. 그 회사를 들고 현재 상장되어 있는 포인트 아이라는 회사와 합병을 했거든요. 근데 거래소도 이게 우회 상장이 아니다. 네. 정상적인 합병이다라고 인정을 해주면서 이제 12월에는 이 코스닥 회사에 고현정 씨가 2대 주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아마 고현정 씨가 핵심 경영도 하게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상장 후에 통합법인 상장 후에 나올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고현정 씨가 소위 말하는 주가 평가 차익 순위에서 뭐 기존의 양현석, 이수만 이런 분들을 공략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적으로 이제 사업을 펼치게 된 겁니다. 4개월 만에 300억이 넘는 매출 꽤 큰 건데요. 네. 다른 연예인들 어떤 패션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뭐 임상아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서 배우 겸 가수로 활동하시다가 이제 99년도에 돌연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파슨스 디자인 스쿨이라는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면서 이제 뭐 졸업을 하고 열심히 계속 성장을 하다가 2006년도에 이제 본인의 이름을 건 상하라는 브랜드의 어떤 가방을 이제 출시를 하는데 이때 이제 뭐 급무살을 타면서 엄청나게 성장을 많이 합니다. 이때 이제 헐리우드 스타 뭐 비욘세라든지 애슐리 심슨 이런 분들이 이제 그분들의 가방을 쓰게 되면서 이제 지금 현재 전 세계 25개의 매장을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디자이너로 좀 성장을 했고 또 진재영 씨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본인의 그냥 개인 홈페이지에 취미생활로 옷 같은 걸 올리다가 굉장히 이제 많은 수요가 생기면서 2006년도에 본인이 직접 이제 디자인들하고 마케팅을 하고 여러 뭐 모델로까지 하면서 연 매출 2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매출을 올리는 또 그런 디자이너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자신만의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정말 제2의 도약을 하는 스타들도 있는데 날 때부터 또 금수저인 스타들도 있다고요. 두 번째 네. 이슈는 바로 그겁니다. 짠.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본인의 브랜드를 런칭해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냐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날 때부터 이렇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화면을 한번 살짝 보시면은 이분들 어떤 분들인지 지금 쭉 나옵니다. 일단 왕지원 씨라고 저희가 일단은 오늘 순위 5위로 꼽았는데 5위로?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배우로 또 활동을 하고 있지만 원래는 발레 전공을 하셨던 분이에요. 네. 근데 일단 이분의 아버지가 왕정홍 씨라고 일단 제1사무차장,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 고위 관리급의 공무원이셨습니다. 네. 약간 국회의원보다 조금 낮은 그런 위치인데 엄청난 분이시고 더 대박인 게 이제 외할아버지가 국제그룹의 창업주 양정모 회장이에요. 저는 이 국제그룹이라는 이름을 사실 조금 생소하긴 한데 여기 정철진 예, 제가 의원님은 국제그룹은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만 해도 대한민국의 뭐 최고 1, 2를 다투던 그런 급이었었는데요. 왕자표 고무신을 이제 시작으로 출발을 해서 신발 그리고 상사 나중에는 뭐 건설, 증권사까지 해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동서증권이라고요. 네네. 그때 당시에는 동서증권이 최고의 증권사였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국제그룹이었는데 또 이런저런 정치적인 이슈로 또 뭐 어떤 본의 아닌 비극적 결말을 맞았는데 거기에 바로 외손녀가 지금 왕지원 씨다. 이렇게 판결이 나면서 왕지원 씨도 어제 굉장히 뜨거운 핫이슈였습니다. 네, 나머지 순위도 한번. 네, 왕지원 씨는 지금 5위예요. 네. 그렇다면 지금 1, 2, 3, 4위는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 4위에 최시원 씨가 올라와 있는데 네. 최시원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재력이 있나 그렇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최시원 씨 같은 경우는 뭐 개인 헬기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었는데 최시원 씨 같은 슈퍼주니어 그렇죠. 네. 슈퍼주니어 멤버인데 개인 헬기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이제 슈퍼주니어 멤버 동해 씨가 예능에 나와서 우리가 그 최시원 씨 아버지께 얘기만 하면은 헬기도 띄울 수 있다라는 어떤 농담을 했어요.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일단 아버지가 그 보령 네. 메디앙스 신임 대표 이사이신 최기호 사장이신데 이분이 이제 뭐 지금 성공회대 겸임 교수로 또 맡고 있고 네. 또 무역업까지 하고 있으면서 아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국민 짐꾼이라 이서진 씨도 뭐 네. 굉장히
좋은 집안이죠. 그렇죠. 그런 집안이죠. 네, 일단 이서진 씨는 뭐 금융가 로열 패밀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금융가? 예, 일단은 집안이 굉장한데 이분 또 아버지가 안홍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인 이재용 씨고요. 또 네. 할아버지도 굉장히 대박입니다. 이분이 서울은행장, 제1은행장을 역임했던 이보영 할아버지. 역시 이서진 씨도 할아버지가 이제 유명한 걸출한 인물이었었죠. 이보영 씨의 이보영 서울은행장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태영 씨로 넘어가게 되는데 윤태영 씨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신흥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부친이 윤종영 전 삼성전자 회장이었었는데 네. 그 윤종영 씨가 회장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한때 지금이야 200억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최초로 200억이 넘는 그러니까 셀러리맨 신화였습니다. 연봉이 셀러리맨의 200억을. 신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뭐 저 윤태영 씨 400억 설, 450억 설 그거는 기존의 저 아버지 윤종영 부회장의 연봉 같은 걸 다 합치면 이미 400억, 500억 되니까 그것만 물려받아도 이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역추천한 게 아닌가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1위는 차인표 씨예요. 네. 태국업계의 엄친아. 그렇습니다. 일단은 차인표 씨 아버님이 차수웅 우성해온 회장님이십니다. 회장님이신데 일단은 차인표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차인표 씨가 6살 때 이 회사를 이제 건립을 했다고 하는데 부모님의 어떤 뜻에 따라서 차인표 씨가 이제 해외 유학을 하고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해서 돌아와서 사실은 아버지 회사에 입사를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경영권을 물려받을까 했었는데 본인이 어떤 주변의 기대에 미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신의 모습이 너무 이렇게 돈의 노예가 돼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연기자의 길을 선택해서 이제 가게 되면서 아버지는 이제 경영을 하시고 차인표 씨는 자신의 꿈을 찾아서 이렇게 각자의 길을 이제 가게 되는 모습이죠. 근데 저는 이제 금수저 할 때 늘 차인표 씨가 올라오는데 좀 빼고 싶습니다. 왜냐면은요, 이 우성해운 차수웅 회장, 그러니까 부친이죠. 그러니까 삼형제를 불러놓고 차인표 씨가 삼형제인데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삼형제가 모두 다 우리는 안 하겠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겠다고 해서 회사와 이 삼형제는 완전히 떨어지고 전문 경영인이 간 겁니다. 그러니까 금수저는 아닌, 그러니까 물기는 물었는데 뱉었군요. 네,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덥석 물었을 텐데.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예계 소식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출범 1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벤처, 청년 창업 기업들이 이곳에서 꿈을 키워왔는데요. 1년 동안 40배의 성장을 거둔 곳도 있을 만큼 벤처의 산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성과를 발표하는 벤처기업 대표의 얼굴에 자신감이 넘칩니다. 지난 1년간 35개의 벤처, 청년 창업기업을 발굴 육성해온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삼성은 대구센터를 통해 초기 투자금 제공, 전문가 1:1 멘토링 등 다양한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원단 디자인 설계 프로그램 업체 월럿은 지난해 3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고 올해는 12억 원으로 무려 40배의 성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이라던가 마케팅, 영업, 해외 진출 이런 부분들이 다 좀 부족했었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관련 전문가분들을 저희들한테 매칭을 시켜주시고 지원을 해주셔서 해외 시장에서의 성과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테크트랜스는 비철금속 표면 처리 기술을 활용해 최근 미국 유명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와 납품 계약에 성공했습니다. 다른 회사들도 미국, 유럽, 중국 등의 기업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혁신 모델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대구센터와 삼성은 브라질 혁신기업협회와 협약을 맺고 브라질 현지 벤처기업 육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Para que o modelo coreano de apoio aos empreendimentos inovadores possa dialogar com o modelo brasileiro de apoio a empreendimentos na área da economia criativa. 삼성은 2019년까지 모두 200억 원을 들여 벤처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등 창조경제 붐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기아 자동차가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인 스포티지의 4세대 신모델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5년 3,900억이 투입된 스포티지는 최고 출력 186마력의 2.0 디젤 엔진과 1.7 디젤 엔진 두 가지로 출시됩니다. 스포티지는 1993년 세계 최초 도심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인 1세대가 출시된 이래 전 세계에서 370만 대가 넘게 판매되어 온 인기 모델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어제 오후 2015년 작년고용 강조주간 기념식을 열고 작년고용 우수기업들과 단체, 유공자들을 포상했습니다. 고려 아연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TCC 한지는 국무총리 표창, KTNG 등 5개 기업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고영선 고용부 차관은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장년 근로자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장년층 고용을 확대할 것을 기업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경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